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이니환 혁신위원장이 연일 여론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찾았는데 홍 시장은 대통령을 호가호위하는 듣보잡들을 정리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명심하겠다는 이니환 위원장 어떤 처방전을 내릴까요? 자, 혁신위 성패를 가름할 험지 출마 처방전에는 아직 손든 의원은 없고요. 거부한 의원은 나왔습니다. 민주당 내년 총선 인재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맡기로 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과 보궐선거 승리 이후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이 점점 커지는 모습인데요. 한편에선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관련 뉴스들 다뤄보고요. 수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본격 출발합니다. 11월 8일 수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인력 감축 문제를 두고 최종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노조는 내일부터 모레 주간까지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겨울로 접어드는 입동 추위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오늘 서울에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추위가 누그러들겠지만 주말부터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온다고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내일 본회의에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선배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처리에 나섭니다. 수적 열세 속에 뾰족한 수가 없는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일 비윤계 포용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이니환 혁신위원장이 오늘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남 5선 중진인 주호영 의원은 지역구를 서울로 옮길 일은 없다며 혁신위 험지 출마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대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기로 했습니다. 한전 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결국 가정에서 쓰는 전기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청조 씨가 지난해 말 또 다른 임신 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남현희 씨를 만나기 직전 다른 남성에게 임신했다고 속인 뒤 7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입니다. 파업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진행했던 서울교통공사 노사 최종 협상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내일부터 파업에 돌입합니다. 조금 전 나온 노조 측 입장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통합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연합교섭단으로 임단협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노사 간 협의를 진행하였고 또 노정 간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연합교섭단에서 회의를 진행하였고 양 노조 간에 이견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쟁의 행위에 대한 파업 투쟁에 대한 찬반 서로 간에 이제 표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내일 파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파업 투쟁에 대해서는 각 노동조합별로 각각의 좀 내부적인 입장 정리를 통해서 이후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력 감축 부분이 도저히 합의를 못 찾은 건가요? 예. 어느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을 내보내는 부분에 합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양 노조에서 좀 약간의 이견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종적으로는 인력 감축안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좀 어려웠다. 네, 자 어느 노조가 노동자 감축안에 합의할 수 있겠나 노조 측 입장 듣고 오셨는데요. 이제 노사 협상 결렬로 노조는 내일부터 바로 총파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영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자 노사 협상이 결국 결렬됐군요.
네, 조금 전인 밤 9시 10분쯤 노사 양측이 협상 결렬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됐던 본교섭 자체는 2분 만에 중단됐는데요. 사측이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자며 정회를 요청했고 노조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실무진 사이에 6시간 넘게 협상이 이어지면서 합의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결국 결렬된 겁니다. 핵심 쟁점은 인력 감축이었는데요. 사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2026년까지 공사 전체 정원 13% 정도인 2천여 명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양대 노총 산하노조로 꾸려진 연합교섭단은 사측이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무리한 인력 감축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감축안 철회를 요구한 겁니다. 노조는 사측이 일부 변화된 제안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인력 감축과 안전 업무 외주화 입장은 철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정년 퇴직 인력조차 채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렬됐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서울시와 사측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내일부터 모레 주간 근무까지 경고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내일 새벽 첫 차부터 모레 저녁 6시까지 파업에 들어간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와 대화를 통해 지하철 운행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교섭단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와 체결한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을 따르게 됩니다. 노선에 따라 평일 운행률은 평소의 53%에서 79% 수준, 공휴일은 50%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파업으로 인해서 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 운행률이 줄어들면서 출퇴근길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대체 인력을 확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대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물가 속 국민 부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200조 원이 넘는 한국전력 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자구책도 마련됐는데 가정에서 쓰는 전기요금도 결국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산업용만 올리기로 했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과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 침체된 경기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가운데에서도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 갑은 동결하고 대기업 제조사 등 대용량 고객이 많은 산업용 을 부문만 인상했습니다. 이번 요금 조정의 대상인 사용용 을 사용자들의 경우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또 대규모로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산업용 을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평균 10.6원 오를 예정인데 시설 규모에 따라 고압 A는 킬로와트 시당 6.7원, 나머지 고압 B씨는 13.5원 인상됩니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 을 고객의 월 평균 요금은 6,300만 원으로 이번 인상으로 431만 원을 더 내게 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요금 인상 배경은 국제연료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지난해 겨울 최대 전력 수요가 94.5기가와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한전의 적자와 부채 규모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재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는 연결 기준 47조 원, 올해 상반기 부채만 201조 원에 달합니다. 이자만 하루 100억 원 넘게 무는 상황입니다. 한전은 이번 요금 인상에 나서면서 그동안 정치권에서 요구한 자구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조직 개편과 인력 효율화를 통해 위기에 강하고 전력산업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으로 거듭날 거고요. 또한 절박한 심정으로 한전의 상징적인 자산과 지분들까지 추가 매각할. 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와 부채 규모 해소를 위해선 전반적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도 이번에 동결된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도 국제 연료 가격이나 환율 등에 따라 추후 인상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결정에 산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전의 대규모 부채를 고려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만 추가로 올리는 건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역시 아쉬움을 표한다며 용도별 원가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절기 입동에 맞추기라도 하듯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에 첫 얼음이 관측됐는데요. 낮부터는 추위가 풀렸지만 이번 주말에는 더 심한 추위가 찾아온다는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계절이 겨울로 접어든다는 절기 입동. 절기에 맞추기라도 하듯 거리 풍경은 이미 겨울입니다. 패딩과 장갑, 털 목도리가 등장했고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마다 하얀 입김이 새어나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하루 만에 올가을 최저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영하로 떨어졌고 지난해보다 20일 정도 늦게 첫서리와 첫 얼음도 관측됐습니다. 대관령 기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영하 4.6도까지 떨어졌고 청송 영하 3.3도, 파주 영하 2도, 전주 2.5도, 대구 2.1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 기온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북쪽에 찬성질의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한반도 쪽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었고 밤사이 맑은 날씨로 인해 복사 냉각 효과가 더해지면서 낮부터는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예년 날씨를 되찾았지만 가을 날씨도 오래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전국에 가을비가 내린 뒤 주말부터 다시 추워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서울 기온은 0도, 일요일에는 영하 1도,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영하 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9일은 기압골 전면에서 유입되는 따뜻한 기류의 영향으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으나 비가 그친 후 10일부터 다시 찬 공기가 남하함에 따라 추워지겠습니다. 이번 주 초 서울 최고 기온은 19.3도, 일주일 만에 무려 20도 이상 기온이 떨어지게 되는 만큼 면역력 약화에 따른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대구를 찾아가 정부와 여당의 쓴소리를 해왔던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습니다. 홍 시장은 대통령을 이용하며 호가호위하는 세력을 혁신위가 정리해달라고 요구했고 인 위원장은 명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마주 앉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15분가량의 공개 대화에서 여당 주류 인사들을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난 뒤에 덮보잡들이 나서서 중진도 군기를 잡았다. 대통령하고 거리가 좀 가까웠다고 그 사람들이 설치는 바람에 당이 지금 위계 질서가 다 깨지고 개판이 돼버렸어요. 인 위원장이 끌어안으려고 노력하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친윤 세력에게 시달려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사람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덮보잡들 동원해서 그걸 경찰 고발케 하고 수사케 하고 그런 식으로 모욕을 주고 조리돌림을 했는데 이준석이가 지금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오면 진짜 그 별도 없는 놈이 되지.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선 비례대표 정당만 만들어도 10석 가까이 차지할 수 있다며 김기현 대표는 먹잇감이 될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묵묵히 이야기를 듣던 인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이용하는 세력이 문제라는 홍 시장의 말에 명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의 호가호위하고 이용해먹고 아마 지금 최근에 대통령이 그건 많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 세력들이 좀 정리가 혁신위에서 정리를 좀 해줬으면. 네, 명심하겠습니다. 인 위원장은 경북대학교도 찾았는데 청년들이 당에서 활동할 영역이 부족하다는 대학생들의 쓴소리를 경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들과 체계적인 소통을 하지 않는 것 같다. 또 청년들에 대한 분석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통합, 희생에 이은 3호 혁신안의 주제를 청년 등과 연계된 변화로 예고한 혁신위는 청년 비례대표 의원의 나이를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결국 인적 쇄신이란 게 정치권의 공통된 분석인 만큼 인요한 위원장의 다음 메시지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다양한 형태로 연일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거취 압박에 여권 핵심 인사들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입한 인사인 만큼 대응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부적으로는 불만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최근 유승민 전 의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비록 만남이 불발됐지만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 부산까지 갔습니다. 모두 정부 여당과 각을 세운 범여권 비주류 인사들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강서구청 보궐선거에서 민심이 당이 싫어가지고 투표를 안 한 것이었다고 진단하시는 거라면은 저는 오진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윤계를 끌어안는 통합 행보지만 이들이 쏟아내는 윤석열 대통령, 여당에 대한 비판에 더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는 정당이니까 대통령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정치권에선 인 위원장이 이들의 입을 빌려 인적 쇄신 속도를 높이려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친윤 핵심 인사와 영남권 중진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권고했지만 응답이 더디자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대상으로 거론된 인사들은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제안해오면 우리 당에서 정식적인 논의기구와 절차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권 주류를 중심으로 당내에선 인적 쇄신 압박에 대한 불편한 시선이 적지 않은 모습입니다.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 예산심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지역구 의원들에게 윽박 지르듯 거취를 결정하라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특히 특정 지역이 물갈이 대상처럼 여겨지는 것에 대한 불만은 이미 분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많이 당선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영남권 탈피라는 게 영남권을 무시하고 잡아놓은 고기를 취급하고 존중하지 않는 이런 관점은 실패한다는 거죠. 예산국회를 마치고 본격적인 총선 전국에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 성급한 결단 요구는 경계해야 한다는 기류도 읽힙니다. 이뇨한 위원장이 그 화두를 일찍 꺼냈기 때문에 실제로 공천 작업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하나의 굳건한 방향이 돼버릴 거다. 이뇨한 혁신 이발 인적 쇄신론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질수록 여권 핵심을 겨냥한 거취 압박과 이에 대한 불만도 커질 수 있어서 집권 여당의 내홍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대구 수성구를 지역구로 둔 5선 중진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지역구를 서울로 옮길 일은 절대 없다고 단언하며 당 혁신위원회의 권고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지역구 의정보고회 자리에서 대구에서 정치를 시작했으면 대구에서 마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역에서 지지를 받고 잘하고 있는데 뭐하러 지역구로 옮겨야 하냐며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40년 동안 상원 의원을 했는데 우리나라만 이상한 발상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속 의원들에게 선거 불출마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는 오늘 소속 의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의사가 없을 경우 불출마 확인서를 작성해 평가위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당규에 따라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거나 출마 의사가 없는 의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만큼 이를 확인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론과 공매도 금지 등 여당의 정책 이슈를 내줬던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와 쟁점법안 처리 카드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열어뒀는데 국민의힘은 반대 여론전은 물론 대통령 거부권 건의까지 예고하며 밀리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선 전 민생 이슈를 놓고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이 과반 의석의 힘을 고리로 분위기 반전에 나섰습니다.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한 겁니다. 국정조사 요구서 3건을 접수했습니다. 법률적 요건을 갖춰서 제출하면 의장님이 신속히 양당의 대표와
논의해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거나 여당이 반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입김을 줄이는 걸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예상과 달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빠졌지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반대 의견 없었습니다. 거의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내일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결론을 낼 수 있으면 내일 바로 추진을 할 거고요. 민주당의 파상 공세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밥 한 줄을 문제 삼아 KBS 이사를 내쫓고 종합편성채널 평가 점수를 조작한 건 문재인 정부라며 언론장악 의혹의 화살을 야당에 돌렸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해병대 순직 사건 역시 국회가 또 들여다보겠다는 건 정쟁을 유발하려는 의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숫자의 힘만 믿는다면 의회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불법 파업 주장과 야권 편향 인사의 공영방송 개입 우려를 부각하며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끝내 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계획도 이미 세워둔 상태입니다.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께 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드리고 끝내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감행한다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릴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쟁점 현황까지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대치전선이 가팔라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지난달 증가세가 주춤하나 싶었던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폭을 키웠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신용대출이 늘어난 탓인데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소폭 줄었고 앞으로는 둔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지난 4월부터 껑충껑충 뛰더니 9월 들어서야 숨을 고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반짝 축소에 그쳤습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86조 5,700억 원, 한 달 사이 6조 8천억 원이 쌓이면서 다시 증가폭을 키웠습니다. 계절적 요인으로 감소했던 신용대출이 다시 늘어난 영향이 큽니다. 9월에는 명절 상여금이 들어오고 분기 말 은행들이 부실 채권을 정리하며 사정이 나아졌지만 10월에는 이런 효과들이 사라지고 연휴 소비와 공무주 청약에 쓸 자금 수요 등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 구입자금 중심으로 늘긴 했지만 증가 규모는 소폭 줄었습니다. 아직 정부 규제 강화 효과가 눈에 띄진 않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차츰 둔화 흐름으로 나타나리란 전망입니다. 최근 이제 금리 수준이 좀 높아진 데다가 추석 이후에 주택 거래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이제 최근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제 규제를 이제 좀 다소 강화하는 움직임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점차 증가폭이 좀 축소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은행 기업대출 잔액은 8조 1천억 원 늘어난 1,246조 4천억 원으로 9월보다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대기업 대출은 9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었지만 중소기업 대출은 9월 말 추석 연휴로 미뤄졌던 대출금 상환이 이뤄지며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고금리로 돈을 빌린 가계가 원하는 시기에 대출을 갚거나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중도 상환 수수료를 한시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은 확대됐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점차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추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적용 범위를 점차 늘려나가고 현재 논의 중인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세부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급등락을 오가는 우리 증시, 공매도 금지 사흘째인 오늘은 상승 출발했다가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출발은 좋았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강세와 국채금리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겁니다. 하지만 그 흐름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1% 가까이 빠져 2421.62로 장을 마쳤고 코스닥도 1.62% 내린 811.02로 거래를 끝냈습니다. 특히 지난 이틀 동안 냉탕과 온탕을 오가게 했던 2차전지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부진한 영업실적까지 겹치며 대표적인 2차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는 전 거래일보다 14.2%, 에코프로비엠도 10.19% 떨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연일 쏟아낸 영향이 컸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른 여진이 사흘째 이어진 데다 외국인 수급 불안에 따른 변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관련주들의 외국인 매도 압력이 높아지면서 장 낙폭이 커지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의 현물 매도 움직임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로 인한 수급 이벤트는 이번 주 안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기초 체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조언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김포시 서울 편입 득실을 따져보는 YTN 연속 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김포에는 신도시뿐 아니라 북한과 인접한 채 논밭이 대부분인 읍면 지역도 있죠. 자, 이런 지역들은 서울에 편입되면 농어촌에 주어지는 의료와 교육 특례를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대책도 필요합니다. 박광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등탑점 등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조준사격 위협, 서부전선 최전방인 김포 애기봉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많았죠. 옛날에 뭐 여기 포소리 들리고 맨날 그랬었는데 그런 거는 우리들은 이제 그런 걸 이제 보며 자랐고. 북한과는 이 한강을 사이에 두고 1.5k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맨 눈으로도 주민 움직임 확인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김포 도심을 지나 한참을 내달린 끝에 모습을 드러내는 김포 내 읍면 지역. 가장 먼 곳은 서울시청에서 46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논밭이 대부분이지만 특별시는 읍면을 둘 수 없게 한 현행법에 따라 서울 편입 시 모두 동으로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합니다. 부작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의료입니다. 김포 서북쪽 끝 월곶면에 자리한 병원은 단 한 곳, 그마저도 정신질환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조제약을 팔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 규정을 적용한 이유입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오지라고 봐야 되겠죠. 병원을 나가려면 뭐 읍지역을 시내까지 나가야 되니까. 문제는 동으로 전환되면 이 특례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읍면 지역이 1차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월곶면 인구 35%는 65세 이상 고령자, 단순 혜택 축소의 개념이 아닌 건강, 나아가 생존권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과를 찾아가려면 왕복 2시간 반. 노인 질환들 많고 그러니까 여기는 간단하고 다급한 거. 그래서 우리가 하루도 문을 못 닫아요. 365일을 열고 있어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 뜨거운 화두 중 하나가 바로 교육과 입시 이슈입니다. 서울은 고교 입시에서 전체 학교 가운데 2개를 선택해 지원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통학 부담만 감수할 수 있다면 김포에 살며 목동 등 서울 내 진학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외곽 읍면 지역에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울 진학은커녕 지금도 김포 내 신도시 지역의 교육 인프라 상당 부분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또 농어촌 학교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반수는 작고 교육적인 문제나 그런 거에 있어서 신도시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그나마 균형의 무게추 역할을 했던 읍면 지역 학생에 대한 대입 농어촌 특별 전형도 동전환 시 폐지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평준화하고 농어촌 특례 입학을 받기가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신도시를 사이에 두고 서울과 멀리 떨어진 통진읍과 세계면이 김포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약 64%, 반면 인구는 11%에 불과합니다.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비용과 편익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정보를 주민들한테 전달하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준 다음에 주민투표를 해야 행정구역의 변화가 실제 주민 삶에 어떻게 작용할지 이 과정에서 소외된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고민이 필요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김포시가 서울 편입 방안과 관련해 김포시 의회 의원들과 첫 간담회를 열었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김포시가 오늘 오전 김포시청에서 개최한 서울 편입 관련 간담회에는 김포시 의원 13명 가운데 8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 의원 8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5명은 검토 자료 부실과 절차상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집행부와 갈등을 빚었고 40분 안에 단체로 간담회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보수 성향의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이균용 후보자 낙마 이후 한 달여 만인데 대통령실은 신속히 사법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이어 사법부를 이끌 후임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경북 경주 출신의 조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부터 6년간 대법관을 지냈고 퇴임 뒤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고 후학량성에 매진해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을 헌신하였습니다. 또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습니다. 조 후보자는 법리와 판례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는 중도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평가받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판례엔 과감한 반론을 아끼지 않아 대법관 시절 미스터 소수 의견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삼성이 최순실 씨 모녀에게 제공한 말 3마리를 뇌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수 의견을 냈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죄로 본 전원합의체 판결에선 특정 종교의 특혜가 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과거 한 차례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었고 법원 안팎의 신망도 두터운 만큼 상대적으로 인준 절차를 통과하는 데 수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2027년 6월이면 정년 70세를 맞아 임기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하는 점은 걸림돌로 꼽힙니다. 또 조 후보자가 과거 주요 사건에서 뚜렷한 보수 색채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보수화를 우려하는 시선도 없지 않습니다. 재판 지연부터 법원의 정치화까지 현안이 산적한 사법수장의 공백 사태를 조 후보자가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중심부까지 진격하며 시가전을 공식화했습니다. 하마스의 땅굴 파괴에 주력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은 놀이공원에 있는 땅굴 영상도 공개했는데요. 가자 북부 지역에서는 하마스 대원들이 병원에서 최후의 저항을 벌이고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건물 지붕이 종이장처럼 날립니다. 하마스의 땅굴을 파괴하기 위한 이스라엘군의 폭파 작전입니다. 가자시티 깊숙이 들어왔다며 시가전을 공식화한 이스라엘군은 땅굴 파괴에 주력했습니다. 하마스가 민간인 시설을 방패로 이용하고 있다며 놀이공원 관람차 부근의 땅굴도 공개했습니다. 가자시티 북동쪽 베이트 한운에서는 하마스 무장대원 100여 명이 인도네시아 병원을 거점으로 최후의 저항을 하고 있다고 영국의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의 알쿠두스 병원 인근 건물에도 하마스 대원 다수가 숨어 있었다며 하마스가 병원을 방패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אחד כזה שסרקנו היה בית חולים הקטרי, לצערי מחבלים של חמאס בניצול ציני ירו עלינו מתוך בית החולים הקטרי מתוך רצון שאנחנו נתקוף את בית החולים הקטרי, אנחנו לא ניפול. 이스라엘은 인질 석방 없는 휴전 가능성을 일축하면서도 전쟁 후에도 가자를 점령 통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אני יכול לומר לך מי לא ישלוט. זה לא יהיה חמאס וזה גם לא תהיה ישראל. כל היתר הוא דבר אפשרי
ואני רוצה לומר לך עוד דבר. בסיומה של המערכה הזאת לא יהיה חמאס בעזה. 그러나 가지 하마드 하마스 대변인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깊숙이 진격했다는 건 거짓말이라며 많은 이스라엘 군인이 사망했고 많은 탱크가 파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 가자지구 북부 지역 건물의 약 3분의 1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사흘간의 교전 중단을 촉구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일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 인질 석방을 위해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와의 교전을 3일간 중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교전 중단 기간 하마스는 인질 10명에서 15명을 석방하고 모든 인질의 신원을 검증한 뒤 명단을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 제안의 요지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의 의도를 신뢰하지 않으며 그들이 인질과 관련한 합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믿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악시오스는 보도했습니다. 수십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총조 씨와 공범 의혹을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를 상대로 경찰이 대질 조사에 나섰습니다. 양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경찰은 둘의 진술 내용을 비교해서 남 씨가 실제로 범행에 가담했는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전총조 씨의 사기 공범 의혹이 불거지며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남현희 씨. 첫 조사 이틀 만에 다시 경찰서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 씨는 지난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묵묵부답으로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전총조 씨와 대질하면 어떤 말씀하실 건가요? 이번 조사에서 경찰은 남 씨와 전 씨를 상대로 대질 신문에 나섰습니다. 남 씨가 전 씨 사기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놓고 양측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전 씨 측은 남 씨가 범행에 관여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남 씨 측은 결백하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 씨는 2차 조사를 앞두고 SNS에 장문의 게시물 여러 개를 올려 반박했습니다. 전 씨가 성별부터 직업, 기업회장 혼외자 신분까지 모두 거짓으로 포장해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일로 돈과 명예를 모두 잃고 사기꾼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게 돼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사실상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경찰도 남 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전 씨를 검찰에 넘긴 뒤에도 대질신문에서 확보한 진술 등을 토대로 남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사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전총조 씨는 올해 초 남현희 씨에게 접근해 임신 사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전 씨가 남 씨를 만나기 직전에 다른 남성을 상대로 임신했다고 속여 수천만 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각종 사기 의혹이 불거져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전총조 씨. YTN 취재 결과 이미 전 씨는 지난해 말 또 다른 임신 사기를 벌여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입수한 공소장을 보면 전 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소개팅 앱을 통해 한 남성을 만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전 씨가 사실상 연인처럼 지내던 남성에게 갑자기 임신을 했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조사 결과 자신은 승마 선수로 임신이 들통나면 출전이 불가하다면서 위약금 등 3억여 원을 소속회사에 물어줘야 한다고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엔 남자가 아닌 여자로 이른바 임신 사기에 나선 겁니다. 이어 자신이 돈의 일부는 마련을 했으니 책임이 있는 상대 남성에게 나머지 1억 5천만 원을 보태라고 압박했습니다. 결국 전 씨의 말에 속은 상대 남성은 두 차례에 걸쳐 7천여만 원을 건넸습니다. 당시 전 씨는 다른 사기 범행이 적발돼 집행 유예 기간이었지만 성별을 넘나드는 대담한 사기 행각은 계속됐습니다. 불과 석 달 뒤인 지난 1월에는 자신이 남성이라며 남현희 씨에게 접근했고 남 씨에게도 임신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남 씨 측은 전 씨가 임신 사실을 믿도록 가짜 임신 테스트기를 준비하고 명품 브랜드 아기 신발까지 선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 씨는 앱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등 현재까지 20여 건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전 씨의 구속기간이 임박한 만큼 일부 혐의에 대해 먼저 검찰에 넘긴 뒤 남은 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박장현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 단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회동한 인유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오늘은 대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여기는 올 필요가 없는데 왜요? 에이. 평소에 시장님을 존경하는 것은 유머로 정치를 코멘트하니까 재밌어요. 좌우 진영 대결이 극심해지면서 여유와 낭만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듣보잡들이 너무 설쳐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듣보잡들이 나서서 조리돌림을 했습니까?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하더라도 10석 가까이 지금 차지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이준석이가 지역구 나가겠다고 몸매달 필요는 뭐 있어요? 우리 시장님께서 좀 만드는데 도와주세요. 아니 정말입니다. 난 듣보잡들 때문에 싫어. 가들 다 내년에 자동적으로 정리될 거야. 대통령의 호가호위하고 이용해 먹고. 아마 지금 최근에 대통령이 그건 많이 깨달았을 겁니다. 혁신위에서 정리를 좀 해줬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의 만남 영상으로 보고 오셨는데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러 얘기를 했는데 키워드를 하나 뽑으라고 하면 듣보잡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님이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듣보잡 때문에 싫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듣보잡도 있고 또 철부지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단어가 사실은 좀 가볍고 과격하신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걸로 봐서는 뭔가 이 감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저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이제 뭐 징계라든지 징계 해제라든지 또 그 약간 좀 변방으로 밀려난 그런 느낌을 조금 받으셨던 게 가슴에 좀 엉어리가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네. 국회의원이 아니라 지자체장이시지 않습니까? 대구시장이시고 그래서 뭐 중앙 정치에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로 또 많은 발언을 하셨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지자체장으로서 또 하셔야 될 임무가 있고 그리고 또 중앙 정치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국회의원한테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홍준표 시장도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조금 과격한 말씀하시는 게 뭐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좀 정제된 언어를 쓰셨으면 좋겠고 네. 사실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많은 관심을 그런 내용들의 단어에 집중해가지고 관심을 가지는데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이제 발전적으로 여러 가지 전국을 구상하시면서 하나하나 좀 도를 놓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 자,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 대통령을 호가호위하는 세력들을 혁신위가 좀 정리해달라 이 얘기도 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SNS에서 글도 많이 올렸고 본인의 정치 플랫폼 답글에도 글을 올렸는데 자, 뭐 윤석열 대통령과는 아직 신뢰관계가 있다. 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자, 이준석 전 대표는 최근에 윤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고 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는 않네요. 왜냐하면 또 아무래도 인유한 혁신위원 만나기 전에 대통령을 만났었잖아요, 행사장에서. 네. 예, 그런 또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노련합니다. 정치권에서 대선 후보까지 올라왔었고 지금 대구시장도 하고 다선 중진 의원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게 인간 윤석열이 좋든 안 좋든 간에 대통령이잖아요. 살아있는 권력, 최고의. 거기하고 각을 세워서 본인이 좋을 건 없다라고 판단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분명히 인유한 위원장과 만남은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만나는 주는데 여기까지야. 딱 여기까지만 도와줄 테니까 다 정리하시오.
어차피 총선 되면 다 그 사람들 정리가 될 것이다. 부정적인 이제 전망을 한 것이죠. 네. 이대로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않게 됐을 때는 내년 총선은 불투명하고 당연히 그 안에서 불투명해서 내년 총선이 다 망가지면 그 안에 있던 친윤이나 윤핵관들은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 사실상 네. 오기 때문이죠.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예.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러니까 혁신위가 정리를 해달라 호가호위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명심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예, 명심은 할 수 있지만 예. 명심은 할 수 있지만 그거를 강제할 수는 없죠. 강제할 수 없고 그렇죠. 다른 처방전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처방전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산의 의중이 명확하게 하달이 되지 않는 이상은요. 친윤 이 윤핵관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뇨한 혁신위원장 열심히 합니다. 예. 근데 보통 이런 말을 하죠. 열심히 하지 말고 좀 잘해라. 근데 잘한다는 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이 두 분 만나는 게 되게 열심히 만나는 것 같잖아요. 실상은 속이 끓을 겁니다. 예.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대사면 문제를 했을 때 이준석 전 대표하고 그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 사전에 물밑하게 뭐 없이 그냥 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버렸잖아요. 그때부터 감정에 금이 간 거예요. 지금 뒷수습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좋을 수 없다.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해요. 열심히 하시는데. 네, 열심히 하시는데 안타깝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뭐 오늘 여러 가지 말 중에서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는 자 듣보잡들한테 조리돌림 당한 이준석이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해도 열석인데 돌아갈 리가 있겠느냐 신당 창당에 좀 무게를 싣는 발언도 했거든요. 자, 이 발언에는 좀 동의하십니까? 그 발언이 이준석 전 대표를 도와주는 발언인지 예. 이준석 전 대표를 더 낭떠러지로 미는 발언인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비례대표로 10석, 10석을 이제 받는다는 네. 거는 만약에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예.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위성 정당으로 10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그 10석이라는 그 공천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비례대표 10석을 받을 정도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지역구에서는 지역구 후보를 내도 당선이 될 정도예요. 예. 그런데 그 비례대표 10석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거의 비현실적인 이야기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 뭐 이준석 전 대표의 그런 위상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건지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한테 나가라고 당을 계속 종용하는 건지 그런 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홍준표 대표의 인터뷰가 약간 두서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맥락들이 합리적인 맥락이 있으면 그 합리적인 맥락을 가지고 홍준표 시장의 어떤 정치적인 수가 뭐다라는 거를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약간 그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이제 이준석 전 대표 다시 돌아오면 이제는 뭐 배알도 없는 놈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한다는 거는 빨리 나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가서 그게 뭘 노리고 계시는 건지는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발언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도움이 되는 발언인지 반대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비례대표 창당하면 10석. 이것도 현실성이 좀 없다. 불가능한 이야기.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셨는데 자 이거하고 더해서요. 네. 이 주장까지 같이 좀 답을 해주시면 윤희숙 전 의원의 주장도 흥미로운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더 주목받게 한 건 용산과 여당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앞으로 10%포인트만 오르면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가서 신당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당과 대통령 지지율에 따라서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가 결정된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희숙 전 의원 같은 진단이 맞지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보다 10%가 올라간다. 네. 올라가면 당연히 이준석 전 대표가 안 나간다. 이 함수관계는 맞습니다. 네. 이유는 뭐냐면 10%가 올라가려고 하면 대통령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바뀐다는 거는 본인이 그동안 국민들한테 보여줬던 무능함과 독선적이고 오만한 태도들이 어느 정도 바뀌고 야당과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러면서 지금 현재 30%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 부분들을 중도층을 끌어낼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윤희숙 전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도 기다리는 것은 대통령이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내가 변화할 테니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같이 손잡고 총선을 이기자, 손을 잡으면 이준석 전 대표는 안 나가죠. 네. 저는 그 어떤 전제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애당심이 있어요. 단지 친윤들처럼 애윤심은 없는 것이죠. 애윤심이 없다고 해서 조리돌림 당해서 쫓겨났다는 말을 홍준표 대구시장이 하는 것이고, 윤희석 전 의원 자체는 지금 10%의 전제 자체는 결국에는 문제는 용산이다, 이 바보들아.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바꿔라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10%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면 이 얘기 안에는 지금 대통령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 내용이 포함됐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요. 자, 대통령 지금 느끼기에 대통령 용산의 기류가 좀 바뀌고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거는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의해 여러 가지 이제 재정비하는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젠다도 새로 세팅해가지고 제시를 하고, 뭐 김포 서울 편입처럼,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혁신위원장으로 인유한 위원장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또 당내 혁신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혁신위의 혁신안은 원래 설왕설래가 없으면 그거는 혁신안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데 윤희숙 위원장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반론이 있는 게, 윤희석 위원장은 10%가 오르면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안 한다라는 개념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미 방아쇠가 당겨졌어요. 그 신인규 변호사가 발기인 대회도 이미 했고, 그 신당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 이준석 전 대표의 당하고는 좀 별개잖아요. 근데 지금 그 다른 공식적으로는 별개의 당이라고 하지만, 그게 12월에 정당을 만들어서는 정당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실무적으로. 신인규 변호사도 사실은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미리 스타트를 끄는 거거든요. 그러면 12월에 가가지고 정당을 만든다?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저희가 볼 때는 신인규 변호사의 그 정당이 결국 이준석 신당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밖에 보여지진 않거든요. 합쳐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런데 그 신당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중에서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발을 빼버리면, 그거는 신당을 안 만드는 게 아니고 신당을 만들다가 실패한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당을 만들어서 실패하면 아예 시작도 안 한 것보다 못한 상황이 되거든요. 일단은 그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의 지지율이나 이런 함수관계를 가지고 본인들이 어떻게 가자 안 가자를 할 수 있는 거겠지만, 지금은 신당을 일단 무조건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만들어야 되는 상황과 같이 갔다. 오늘 이준석 전 대표 그 인터뷰를 보면 지금 봤을 땐 반반이고 하루에 1%포인트씩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전에도 이런 제3당에 대한 시도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했던 레토릭하고 비슷한 레토릭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3당이 어떻게 그 운명을 했는지를 보면 1% 하루씩 뭐 증가하는지, 하루씩 내려가는지, 그거는 이제 뭐 역사가 많이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수치를 내리려고 하면,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가서 신당을 창당하면 총선 앞두고 사실 국민의힘에 좋을 거는 없잖아요. 그다음 국민의힘에서는 좀 이준석 전 대표가 남아있기를 바라는 기류가 훨씬 많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이미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한 건데, 의사결정은 이미 저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 예, 이미 끝났는데 끝난 걸 가지고 이미 그 시위에서 화살이 떠났는데 저 화살을 어떻게 가져올까를 고민하는 그런 고민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지금은 이미 다 그 게임은 끝나 있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인유한 위원장을 만나지 못하는 것도, 만약에 인유한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아주 그 국민의힘으로 다시 이렇게 협조적인 자세로 인유한 위원장과 투샷이 찍히면 지금 신당을 만드는 동력 자체가 약해져요. 플러그가 빠져버린다고요. 그래서 그 지금 만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인유한 위원장을 안 만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인유한 위원장은 계속 이준석 대표 좀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돌아와서 화합하면 중책을 맡아서 도와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중책을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있는지 지난번에 하태경 위원장이 얘기했던가요? 뭐 서울 선대본부장 뭐 이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 등등등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정치는 주고받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멀쩡한 이 당대표직을 징계를 받아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명예회복 첫 번째 있어야 되고요. 당대표직에 준하는 것들의 자리가 보장이 돼야 됩니다. 예. 거기에 세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의중 자체가 화해 제스처가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어요. 이제 원 변호사님께서는 뭐 그게 당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하면 그거는 국민의힘의 총선에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포기한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지만 예. 분명한 거는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신당 창당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반이다. 시간은 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 세 가지 요건만 충족을 시켜준다면 이준석 전 대표는 애당심을 가지고 돌아올 마음이 가능성도 있어요. 있다. 아니 가능성이 충분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신당 창당의 구조 자체는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스스로가 그냥 신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금석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양양자 의원 전 의원이고 금태섭 전 의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 그 뒤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있습니다. 이미 플랫폼은 갖춰져 있어요. 그다음에 신인규 변호사 자체는요, 제가 만나봤어요. 얘기를 좀 했더니 예. 민심동행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뭐 발기인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준석 전 대표랑 가는 거냐 그래요. 아예 별개래요. 아예 그냥 길이 다르다. 우리는 넣지 말아달라라고 하니까 이 신인규 이 전 상근부대변인이 하는 부분들은 이준석 전 대표와 아주 무관하고요. 만에 하나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양금석이라는 이 플랫폼 내에서 아마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의 어떤 그 보금자리로 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계속해서 구의 손길을 내미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명예회복, 자리,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직접적인 만남 이 세 가지 충족되지 않으면 이준석 예. 전 대표는요 지금 현재 이뇨한 위원장 가지고는 설득이 어렵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전 대표가 뭐 받을지도 만약에 뭐 선대위원장 중책을 준다고 했을 때 받을지도 사실 관심인데 자,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뭐 지도부 사퇴를 포함해서 명예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한다거나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중책을 맡긴다거나 국민의힘에서 이럴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저는 이미 뭐 방아쇠가 당겨졌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아니 오히려 민주당에서 예. 이준석하고 같이 가라고 국민의힘에 자꾸 주문하시는 게 그게 참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주는 거예요. 예. 네, 그럼 국민의힘이 알아서 할 일이죠. 예. 뭐 좋은 말씀이 이제 감사하신데 이미 다 루비콘 강을 건너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그다음 단계인 거죠.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 그러면 여러 신당 중에 여러 민주당하고 똑같아요. 예. 그 정책 경쟁이나 국민들께 얼마나 좋은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얼마나 좋은 후보와 어젠더를 제시하느냐. 그거 가지고 정상적인 총선 경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뭐 똑같아요. 다른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원영섭 단장님은 루비콘 강을 건넜다.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을 만들 것이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확신을 하고 계신 상황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에 의미가 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지도부하고 좀 협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지도부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잡는 게 가장 큰 과제인데 여기서 루비콘 강을 얘기해 버리면 우리 원 변호사님 또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드네요. 또 지도부의 입장과 혁신위의 입장이 또 완전히 같은지는 모르니까 그렇죠.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뇨한 위원장이 혁신안 2호로 내세운 게 지도부 그리고 중진, 대통령과 친한 분들의 험지 출마 혹은 불출마. 자, 이걸 권유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 당사자들 가운데 응한 사람은 없고요. 오늘 오선의 주호영 의원이 대구에서 정치를 시작했으면 대구에서 마치는 것이다. 이거 사실상 뭐 거절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거절이라는 게 정확하게 거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뇨한 위원장이 제시한 거는 불출마 또는 서울 수도권 출마예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대구에서 자기는 정치를 했고 대구에서 마치겠다고 이야기하신다는 거는 일단 서울 수도권 출마는 거절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불출마의 가능성이 저 말 안에는 담겨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여지가 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뭐 결국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갖춰질 수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당이지 않습니까? 네. 불출마 하신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뭐 정부 쪽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이라든지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이 꽤 있어요. 예. 그런데 뭐 국회의원만 모든 건 아니고 또 국회의원 하시면서 많은 걸 또 이루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훨씬 더 열려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 그런데 네. 서울 수도권 출마가 그 지역 중진들한테는 좋은 게 아닙니다. 가가지고 이제 그 득표를 뭐 낙선을 해도 낙선인데 큰 표차로 낙선하게 되면 굉장히 그런 부분이 단순히 이제 뭐 조용하게 불출마하고 후진한테 길을 열어주는 식으로 그 물러서는 것보다 더 모양새가 나쁘게 예. 그렇게 이제 꺾여서 지금 정계 네. 은퇴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치인으로서는 많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예. 그 서울 수도권 출마 자체는 저는 글쎄요, 그 중진 의원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베스트한 그런 제시안은 아닌 것 같아요. 베스트한 제시는 아닌 것 같다. 어쨌든 나는 절대 서울 갈 일 없다. 자, 여기에는 이제 불출마 가능성의 여지도 남아 있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호영 의원이 20대 총선에서 공천에서 탈락한 뒤에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돼서 돌아온 이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내공이 생각하세요? 있다고 봐야죠. 네. 어떻게 그러니까 할것 내성이 같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요. 왜 주호영 원내대표가 입을 열었을까예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친윤인가요? 윤핵관인가요? 그리고 거론된 적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예. 그냥 영남 지역의 중진원의 스타원이다. 네. 정도 이뇨한 수준이에요. 위원장이 스타급으로 그렇죠. 스타급으로 그냥 보는 예. 것이죠. 5선 중진급이 있으니까 중량감이 있다라는 차원인데 본인 억울할 겁니다. 왜 내가 장제원, 권선동, 뭐 이철규, 김기현 이런 대표 묶여가지고 내가 왜 친윤 그룹에 들어갔지? 왜 윤핵관 그룹에 들어가서 내가 이런 피해를 봐야 되지? 라는 억울한 심정에서 얘기한 거예요. 네.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요. 윤핵관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단지 어느 정도의 본인의 중량감 때문에 쓰임을 받았을 뿐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그냥 선언한 겁니다. 저 선언은 뭐냐면 나 윤핵관 취급하지 마. 이것이죠. 오늘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아니 다양한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네. 상식적이에요. 예. 나머지는 김기현 대표나 장제원 의원이나 권선동 의원 본인들이 얘기를 해라 이거예요. 나는 좀 빼달라. 그리고 선을 그은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본인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스타 의원으로서 네. 윤석열 대통령 눈치 안 보고 본인의 지역구 지켜서 끝까지 자기의 정치를 뭐 이뤄내겠다. 지금 보면은 뭐 이제 쭉 해서 이제 6선, 7선 하시면 예. 뭐 국회의장도 하시고 그런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윤핵관과 선을 그은 선언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어쨌든 혁신위의 그 중진들의 험지 출마 이 혁신안이 당에서 수용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혁신위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뇨한 위원장이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비윤계 인사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통합의 행보도 있지만 이분들의 입을 빌려서 뭔가에 좀 압박을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뭐 그거를 의도를 가지고 예. 압박을 한다라기보다는 그 전에 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뭐 홍준표 대표나 이런 분들, 뭐 이준석 전 대표도 뭐 지금 이제 뭐 제가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하지만 소외되어 있던 좀 중량감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만나서 의견을 구하는 거는 그 뭐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게 뭐 꼭 그 말을 들어서 그대로 하거나 그 말을 들어서 그대로 안 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 네. 오히려 그 이뇨한 위원장이 그 혁신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중량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에 따른 절차가 뭐 다른 분들, 홍준표 대표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해 그 예. 페이스가 약간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나 이분은 이제 원리 원칙대로 그냥 하시는 것 같고 예.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 그리고 결론을 내겠다. 그리고 그 결론은 혁신과 관련한 재현이다. 네. 이렇게 지금 기본 트랙을 간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그 중진들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 예. 그 국민의힘의 중진들께서는 어떻게든 뭐 당이 잘 되고 저는 나라가 잘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생을 할 가능성이 앞으로도 저는 뭐 그거는 예. 충분히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모양새, 체면 이런 거는 또 그게 어떤 희생이든 양보할 수 없는 네.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관건인 거지 네. 뭐
내가 뭐 국회의원 5번 했는데 6번 해야 되고 6번 했는데 7번 해야 되고 네. 뭐 그런 개념으로 중진들께서 접근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네. 확신합니다. 예, 확신하시는데 중진들 입장도 직접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인요한 위원장은 통합, 희생 그리고 변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계속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인요한 위원장 오늘 오전에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서 한 얘기를 앞서 다뤄봤고요. 오후에는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 출범식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나온 발언 하나도 또 화제가 됐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한 말씀을 꼭 전라도 말로 해야 쓰겠어. 민주당도 그동안에 그렇게 크게 자랑할 게 없어요. 정쟁을 좀 그만하고 이제는 그 정치도 모범적으로 바꿔서 우리 같은 정치를 갖고 싶어한 그런 나라가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김대중 선생님의 마지막 유언이 아닌가. 이재명 대표님 이제 정쟁 좀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같이 살자고요. 전라도 사투리로 성대모사도 했다고 하고 객석에서 뭐 웃음과 그러게요. 박수가 예. 터져나오기도 했는데 자 민주당을 향해서 정쟁 그만하자 오늘 이렇게 거침없이 또 발언을 했어요. 예. 좋은 얘기죠. 네. 그냥 좋은 얘기일 뿐입니다. 좋은 얘기일 그냥 뿐이다. 제가 이렇게 이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 같아요. 예, 주일날 좋은 얘기 좀 이렇게 설교하는 것 같은데 정치라는 것들을 인요한 위원장이 이해도가 낮겠죠. 그래서 이해는 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1년 7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어떤 정치를 했는지 알고는 계시나 묻고 싶습니다. 왜 이 소리를 이재명 대표 앞에서 하죠? 혁신위원장이 일성으로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얘기를 하셨어야죠. 정쟁 좀 그만합시다. 네. 국민을 위해서 힘을 합칩시다. 야당 대표 탄압 그만하시고 민생을 돌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정말 남들이 본받을 정치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용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먼저 하고 나서 이 자리에 와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정쟁 그만합시다. 라고 했으면 박수도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말에 합리적인 논리가 될 수 있는데요. 저는 참 정치 모르시고 좋은 소리만 하고 가셨다라고 쓴소리를 할 수밖에 같다? 없습니다. 예, 그냥 목사님 같다고 지금 네, 말씀하셨는데 정치인이 아니니까 이런 거침없는 발언도 그렇죠. 사실 가능할 것 같은데 자 이재명 대표에게 정쟁 그만하자 이 얘기 하기 전에 대통령에게 먼저 그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의견이세요? 여러 가지로 뭐 혁신안이 나오고 있고요. 뭐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과 그 여권 전체에 대한 어떤 발언을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김대중 기념사업회 거기 네. 가셔가지고 이제 발언하신 거고요. 근데 제가 인요한 위원장님 이렇게 발언하시는 거 보면 신선한 충격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좀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힘 또 서진 정책, 그러니까 호남을 어떻게 그 서진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굉장히 뭐 심각하고 장엄하고 뭔가 아주 무겁게 접근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요한 위원장님은 뭐 농담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가볍게 이렇게 좀 접근하시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좀 저것도 좀 새로운 서진 정책의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또 본인이 호남에서 나고 자르셨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양에서는 이제 그 정치인의 기본적인 덕목이 유머입니다. 유머를 해야 좀 그 국민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이제 그 느낌을 받기 때문에 항상 그 정치인들이 유머를 따로 이제 뭐 그 강의도 받고 항상 그 연설문 초장에는 초반에는 이제 그 유머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멘트를 넣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역시 좀 스타일이 외국 스타일로 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 저는 오히려 그런 새로운 스타일의 서진 정책으로 보여가지고 좋게 생각하고 신선하다. 있습니다. 예. 아니 저는 여기 예, 짧게 하면 인요한 위원장이 좋은 소리 하셨잖아요. 보복은 못 쓰는 것이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DJ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말. 그 말을 용산에 했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재명 대표한테 정쟁 그만합시다. 이랬으면 딱 맞는 합의였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다 쏟아냈다는 것은 조금은 현실 정치를 모르신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말씀 다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한 얘기 또 해주셨고요. 자, 여론의 이 스포트라이트는 이뉴한 위원장이 확실히 지금 가지고 다니는 것 같은데, 자, 총선 앞두고 국민의힘이 메가시티 서울 구상의 연일 지금 화력을 또 집중하고 있죠. 오늘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이 정책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서울 확장 정책, 조금씩 확장하다 보면 결국 제주도 빼고 전부 서울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비난들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진중하게 결정해야 될 행정구역 문제를 적극적으로 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마구 던지듯이 일을 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서울 확장 정책. 자, 이재명 대표가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서 어떤 절차 말고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직접 비판한 건 좀 처음인 것 같아요. 일단 좀 추이를 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김포의 서울시 편입 그러다 말겠지. 설마 이거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려고 했겠어?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국가의 전체적인 발전 전략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툭 던진다. 아, 이거 선거용이구나. 그러면 어차피 국민 여론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국민님도 당황할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그거 던져놓고 좀 이렇게 주변의 여론들을 좀 들썩거리게 하려고 했더니 이제 뉴시티까지 갔단 말입니다. 벌써 이름을 4번이나 바꿔요. 김포시 편입부터 구리, 하남, 부천, 그다음에 뭐 메가시티를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뉴시티 프로젝트. 그래서 뉴시티 프로젝트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그냥 떴다방으로 재미를 보려고 했다가 이거 건설사를 차리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은 김포 서울 편입은 이제 반대입니까? 분명하게 접근 방식은 반대죠. 근데 저희가 얘기했던 것은 문재인 정부부터 주장했던 메가시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메가시티라는 이름을 쓰기가 좀 명구하니까 뉴시티로 바꾼 것뿐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 국토균형 발전에 대한 중장기적인 논의들은 이런 식으로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TF를 꾸려서 해야 된다. 네. 이제 그렇게 와야 정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김포 편입하는 것들 이런 거 포기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국회에서 인천시하고 민주당 인천시당의 당정협의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자, 이재명 대표하고 유정복 인천시장이 만났어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유정복 시장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거의 당론이나 예. 마찬가지로 밀고 가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 의견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논리적인 근거를 더 뒷받침하면서 제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네. 예, 근데 다만 저는 뭐 김포 서울 편입이라는 이 정책이 모든 사람이 찬성을 할 만한 정책이다라고까지 생각하진 않아요. 일부는 반대를 하시죠. 네. 반대 의견 내시면 돼요. 그런데 과연 이 반대 의견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내실 수 있는지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또 토론하고 여기에서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눠가지고 결국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이 돼가지고 진행을 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진행하자라는 입장이니까 저는 뭐 그 비현실적이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냐라는 그 민주당의 입장이 있어야 되는 문제고 만약 민주당이 이 정책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아니 거대 야당이 동의를 하는데 비현실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그거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거대 야당이 동의를 하면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명확하게 어떤 부분을 반대하는지 저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맥락을 몇 번 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토론을 하자, 다투자,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해보자 좋습니다. 그게 조금 더 논거를 부딪히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게 건강한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긴 토론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뉴한 혁신위에게 앞서 이제 많이 했는데요. 이 국민의힘 혁신위가 꺼낸 고강도 인적 쇄신안 여파 민주당으로도 옮겨본다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친명계 험지 출마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출마해야 된다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득권자 중에 민주당에서 가장 핵심은 이재명 당대표인 거는 사실이죠. 아주 안정한 지역을 찾아서 개항으로 출마. 네. 그리고 당대표 출마.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모든 권력을 지금 다 획득가 거머쥐고 있는. 그래서 사당하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험지 출마를 결정을 해야 되고 조정식 사무총장, 뭐 안민석 5선 의원, 그다음에 우원식 4선 의원 이런 분들이 먼저 정성호 의원, 뭐 이게 친명 의원들부터 국민의힘이 요구하듯이 신윤계 의원도 결단하라고 요구하듯이 뭐 결단을 하는 것이 그 바른 방향이겠죠. 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친명계 의원들 험지 출마 얘기를 지금 이원욱 의원이 꺼냈는데, 자, 뭐 맥락이나 취지는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김두관 의원도 이 얘기를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 얘기를 꺼냈거든요. 네.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마 이제 그 김두관 의원이나 이원욱 의원께서는 민주당이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너무 국민의힘의 이슈를 많이 뺏겼다라는 차원에서 또 이게 이슈 메이킹 차원에서 던진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치라는 게 물론 이제 국민의힘이 변하면 민주당도 거기에 맞춰서 좀 변화를 같이 하는 것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등가가 똑같은 등가는 아니에요. 저쪽에 뭐 친윤계가 험지 출마하고 김기현 당대표가 뭐 수도권 험지 출마, 뭐 불출마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그걸 똑같이 받아서 딱 접듯이 보면 여기도 친명은 험지 출마하고 대표도 불출마하고 혐지해라. 이거는 조금은 너무 일차원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주당에 맞게끔 혁신안을 주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민주당에 맞는 혁신안은 국민들 눈높이에서 가장 효과적인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다선 의원들에 대한, 중진 의원들에 대한,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혁신위가 먼저 던졌던 다소 뭐 어떤 좀 용두사미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최소한 결과물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위가 던졌던 혁신안에 대해서 논의해서 빨리 그거를 실행에 옮기는 것들. 그다음에 어떤 하위 그 30%든 20%든 그 당내에서의 어떤 그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이런 평가들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점 가점을 주는 것들. 정치 신인들을 대거 영입해서 물갈이를 하겠다는 모습들을 국민한테 보여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속도감 있고 현실적으로 바로바로 실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엔 국민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이고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쏠려 있는 눈을 가져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쉰 감이 있어서요. 좀 민주당이 조금 더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니까 하나만 질문을 서영주 대변인께 먼저 좀 더 하나 드리면, 자, 당 인재위원회 위원장 오늘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맡기로 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제 보통 인재영입위원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인재위원회더라고요. 이거는 내부 발탁에 좀 방점이 가는 겁니까? 그 당원 당규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하실 때 이걸 인재영입위원장을 하지 말고 인재위원장으로 해서 풀을 좀 넓게 쓰자라고 해서 인재위원회가 우리 당원 당규에 풀이 넓어지는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렇죠. 인재영입위원장이라는 것들은 그냥 영입에 대한 부분이고 인재위원장은 인재를 데려와서 육성까지 하는 것들이 규정이 돼 있는데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직접 맡은 이유는 누구를 데려와도 이거 뭐 친명 일색으로 데려왔네 또 이러면서 결국에는 많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차라리 본인이 해서 당대표인 내가 하겠다. 당대표인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인재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잡음이 없겠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김은경 혁신위의 어떤 그런 또 기억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아마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의원이죠. 당 대표죠. 자, 인재위원회 위원장까지 맡게 되고 지금 재판에도 많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당 장악력은 굉장히 더 커지는 이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기왕 하는 김에 사무총장까지 겸직하시지 왜 다른 직은 냅두고 1인 3역 할 수 있으면 1인 4역, 5역, 뭐 6역도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야당의 당대표는 이미 당대표라는 직이 있는 순간 그 야권 전체에서는 여권의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사실 가지고 있어요. 그 자체가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자꾸 이렇게 감투만 많아진다 그래가지고 더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진 않고 그러면 결국에는 다양한 의견 그런 것들은 차단되는 거거든요. 인재위원장 뭐 이름 바뀌었다고 하는데
인재위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청거를 그래도 들어가지고 내 생각이 좀 틀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거를 가려가지고 조언을 받고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 영입을 더 정치하게 만드는 네. 그런 역할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은 전혀 이제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도 아무리 골프 잘 쳐도 코치가 필요합니다. 옆에서 봐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인 3역, 뭐 앞으로 4역, 5역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 민주당이 가는 게 과연 뭐 민주당한테 좋은지는 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짧은 질문 하나만 좀 드리면 오늘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가 소속 의원 전원에게 내년 총선에 출마할 건지 말 건지 이걸 묻는지 공문을 보냈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또 나옵니다. 이거 뭐 일상적으로 하는 통상적으로 그런 하는 것이죠. 의견 취합입니까? 예. 매년 이제 이게 장이 서면 현역 의원들한테 의견을 묻고 그 자리가 비게 되면 여러 가지 당에서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아까 원 변호사님이 얘기하셨지만 인재위원장 자체가 혼자서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위원회잖아요. 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하기 때문에 당대표면 뭐하러 위원회를 합니까? 당대표가 위원회에서 올라온 거를 알아서 당대표가 무소불위의 권한이 있는데 알아서 다 컷해버리면 되죠. 하지만 제가 말한 대로 이 부분에 오해 소지가 있고 분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 본인이 직접 해버린 것이다. 이게 합리적인 설명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빨라지는 총선식의 얘기까지 오늘 다양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 단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총파업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네, 노조는 내일 오전 9시부터 바로 파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영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노사 협상이 결렬됐다고요? 네, 밤 9시 10분쯤 노사 양측이 협상 결렬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됐던 본교섭 자체는 2분 만에 중단됐는데요. 사측이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자며 정회를 요청했고 노조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실무진 사이에 6시간 넘게 협상이 이어지면서 합의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결국 결렬된 겁니다. 핵심 쟁점은 인력 감축이었는데요. 사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2026년까지 공사 전체 정원 13% 정도인 2천여 명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양대 노총 산하 노조로 꾸려진 연합교섭단은 사측이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무리한 인력 감축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감축안 철회를 요구한 겁니다. 장시간 협상을 진행했지만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측의 일부 변화된 제안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공사는 인력 감축, 안전업무 외주화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정년퇴직 인력조차 채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사측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내일부터 경고 파업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내일 오전 9시부터 모레 저녁 6시까지 파업에 들어가는 건데요.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와 대화를 통해 지하철 운행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파업을 하게 되면 당장 내일 출근길 걱정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자, 어떻습니까?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파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전 9시부터입니다. 연합교섭단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와 체결한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을 따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새벽 5시 반 첫 차부터 9시 전까지는 열차가 평소처럼 100% 운행됩니다.
퇴근 시간대인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비상대기 열차 7대를 준비해 혼잡도를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또 평소에도 복잡한 2호선의 경우 임시 열차 4대를 추가 투입합니다. 다만 낮 시간대에는 파업으로 운행률이 불가피하게 줄게 되는데요. 노선에 따라 운행률은 평소의 53%에서 79%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대체 인력을 확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밤 한국에 도착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내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습니다. 네,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블링컨 장관의 방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입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전용기를 타고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겁니다. 블링컨 장관의 방안은 지난 2021년 3월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이후 2년 반 만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론 이번이 처음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내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예방할 예정입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높아지는 북러 군사협력 위협에 대비한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을 어떻게 억제할지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북한과 하마스의 연관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관련 논의가 테이블에 오를지도 주목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러시아와 북한 무기 거래 변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것과 관련해서 한국의 또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방안도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 북한 문제, 경제안보와 첨단 기술, 지역 및 국제 정세 등 주요 현안에 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논의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2030년 세계 박람회 최종 투표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로 날아가 부산의 막판 총력전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영국과 네덜란드를 잇따라 국빈 방문하고 다음 주에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윤 대통령의 오래 남은 외교 일정, 조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국정과제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총력 외교전을 펼쳐왔습니다. We will make it the best World Expo of all time. Busan is ready. 영어 연설로 우리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뜻을 알렸던 게 6월. 그리고 5달 만에 다시 프랑스 파리에 갑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 부산 운명을 가를 세계 박람회 기구 총회를 앞두고 2박 4일간 회원국 대표들과 오만찬, 리셉션 등을 통해 막판까지 한 표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정상 차원의 전략적 아웃리치는 지지 미정국과 부동표의 표심을 돌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파리 일정 직전인 20일부터 나흘 동안은 영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이후 첫 국빈으로 왕세자비 부부의 영접과 왕실 근위대 사열, 버킹엄궁 마차 행진 등 최고 예우를 받을 예정입니다. 수낙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 영국 의회의 영어 연설도 소화합니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12일부터는 수교 이후 처음으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장 다음 주 15일부터는 2박 4일 일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을 예고하는 등 에이펙 기간 미중 회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한중 회담은 현재 시점에서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17일 스탠퍼드대에서 함께 강연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양국 정상이 경제 안보 분야에서 한일, 한미일 협력을 설명하고 양국 관계 개선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북한이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얻고 있다고 설명하고 한미일 사이버 대책 강화를 거론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가 고물가수 국민 부담을 고려해서 내일부터 대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조 원이 넘는 한국전력 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자구책도 마련됐는데 가정에서 쓰는 전기요금도 결국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산업용만 올리기로 했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과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 침체된 경기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가운데에서도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 갑은 동결하고 대기업 제조사 등 대용량 고객이 많은 산업용 을 부문만 인상했습니다. 이번 요금 조정의 대상인 사용용 을 사용자들의 경우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또 대규모로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산업용 을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평균 10.6원 오를 예정인데 시설 규모에 따라 고압 A는 킬로와트 시당 6.7원, 나머지 고압 BC는 13.5원 인상됩니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 을 고객의 월 평균 요금은 6,300만 원으로 이번 인상으로 431만 원을 더 내게 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요금 인상 배경은 국제연료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지난해 겨울 최대 전력 수요가 94.5기가와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한전의 적자와 부채 규모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재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는 연결 기준 47조 원, 올해 상반기 부채만 201조 원에 달합니다. 이자만 하루 100억 원 넘게 무는 상황입니다. 한전은 이번 요금 인상에 나서면서 그동안 정치권에서 요구한 자구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조직 개편과 인력 효율화를 통해 위기에 강하고 전력산업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으로 거듭날 거고요. 또한 절박한 심정으로 한전의 상징적인 자산과 지분들까지 추가 매각할. 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와 부채 규모 해소를 위해선 전반적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도 이번에 동결된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도 국제 연료 가격이나 환율 등에 따라 추후 인상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현재 4만 원대 중후반이 통신 3사의 5G 요금제 하한선이 3만 원대로 내려가고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와 협의해 데이터를 적게 쓰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1분기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술적으로 가능할 경우 이번 달부터 5G 단말기 이용자도 LTE 요금제, 반대로 LTE 단말기 이용자도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소주와 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주세 개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주세의 기준 판매 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별 소비세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 기준 판매 비율을 적용하면 제조장 반출 가격에 기준 판매 비율을 곱해서 과세 표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소주와 위스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하려던 정책이 철회되면서 정부의 환경 정책이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을 오히려 확대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어서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이후 쇼핑한 물품을 종량제 봉투나 각자 챙겨온 장바구니에 담아 가져가는 문화가 정착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대형마트의 비닐봉지 사용량은 제도 시행 이전인 5년 전보다 6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식당과 카페의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 기회를 정책 혼선으로 사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책의 중심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중심을 만들어 놓고 발생하는 파생되는 문제점들은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고 풀어나가는 방식을 찾는 것이 우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사회로 가는 그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지우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이 역시 계도기간에 제대로 보완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도 시행에 대비하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오히려 혼란만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점주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 이제 그 비용 투입이 돼 있고 제도가 급선회되면 어떻게 보면 좀 손해 본다라는 환경에 대한 문제는 좀 더 그 엄격해지면 엄격해지지 뭐 이렇게 풀어지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이어 또 한 번 나온 일회용품 정책 후퇴에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민심 달래기에 환경 정책이 희생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계도 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총선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국민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다른 국가들이 앞다투어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동떨어진 행보가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사기 혐의로 경찰의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전총조 씨가 모레 검찰에 넘겨집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앱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등 26억 원 규모의 각종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전 씨를 모레 아침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전 씨 구속 기한이 임박한 만큼 먼저 일부 혐의에 대해서 송치한 뒤 남윤희 씨의 공범 여부 등 남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소속 가수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연예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실제로 수사가 무마되면서 양 전 대표가 적지 않은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낚시꾼이 우연히 건져 올린 주사기로 이 필로폰을 판매한 조직폭력배와 투약한 대학생 등이 줄줄이 붙잡혔습니다. 해경이 단서를 놓치지 않고 2년 가까이 끈질긴 수사를 벌여서 21명을 적발했습니다. 차상현 기자입니다. 필로폰을 투약한 50대 남성을 해경이 체포합니다. 소변하고 모발에 대해서도 지금 영장이 발부된 상태고요. 집에서는 필로폰과 주사기가 나옵니다. 지난 2021년 11월 부산 중구 부둣가에서 비닐봉지에 돌멩이와 함께 넣어 바다에 버린 필로폰 주사기 60여 개가 낚시꾼 바늘에 걸리면서 덜미가 잡힌 겁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은 해경의 마약류 수사는 2년 가까이 이어져 판매책과 투약죄까지 엮어냈습니다. 해경은 지난 2월 판매책인 폭력조직 50대 부두목을 한 달 뒤에는 또 다른 조직원 2명도 구속했습니다. 유통한 마약류는 대학생부터 회사원, 자영업자까지 시중에 광범위하게 퍼진 뒤였습니다. 이 가운데 30대 남성은 단속을 피하려고 여장까지 하고 다니다가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낚시꾼이 건진 주사기를 단서로 적발한 마약류 사범은 21명입니다. 물건의 출처를 추궁을 하는 과정에 또 다른 사람들이 확인이 됐고, 예, 그래서 그 사람들부터 또 차곡차곡 한 명씩 이렇게 근거를 하게 된 겁니다. 이와 별도로 해경은 선원들 사이에서 마약이 퍼진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들어가 어장관리선 선장과 선원 등 17명을 마약류 판매와 투약 혐의로 붙잡아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습니다. 일부는 기초생활수급비로 마약류를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해경은 마약류 사건은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으로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승객들이 위탁 수화물로 맡긴 캐리어를 뒤져서 2년 동안 3억 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상습절도 혐의로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인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 모두 3억 7천여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A씨는 물건을 작업복에 숨긴 뒤 세탁물로 위장해
인천공항 보호구역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피해를 입은 유공자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유공자 1000여 명에게 인정된 위자료 액수만 477억 원에 달합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A씨 등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유공자와 유족들만 1000여 명, 국가에 청구한 금액은 1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소송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형사보상금을 받았지만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가능하게 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서 다시 소송에 나선 겁니다. 당시 헌재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 없이 추가 손해배상 청구마저 금지하는 건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해당 조항의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 2년 만에 1심 법원은 유공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형사보상금에 담기지 못한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위자료로 보상할 필요가 있다며 유공자와 이들의 상속인 1000여 명에게 모두 47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군에 연행되거나 구금된 경우는 구금된 날 하루를 30만 원으로 계산했고 사망한 경우는 위자료 4억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장애를 입었다면 14급을 3천만 원으로 계산해 최대 3억 1000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위로금 명목으로 과거에 지급한 금액 역시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번 판결에 위자료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유공자가 아닌 유족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냈던 5.18 단체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그전에 한 150명 정도가 판결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짜게 받았었거든요. 정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자식 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이 작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취업했더라도 이직이나 실직 불안에 시달리고 또 노후 준비도 상당수가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올해 사회조사 결과 이승우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팍팍한 경제생활 속 19세 이상 국민 가운데 본인의 계층 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사람은 4명 가운데 1명에 불과합니다. 자식 세대에 대한 생각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식 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경우가 54%에 이르러 2년 전보다 0.2%포인트 늘었습니다. 이자 비싸지. 원금 갚아 나가야지. 애들이 월급 300만 원 받아봤자 글로 다 나가요. 쥐들은 먹고 살 게 없어. 아무리 연봉이 높더라도 내 집 마련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취업했더라도 불안을 안고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자 대상 조사 결과 가까운 미래에 직장을 잃거나 옮겨야 한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경우가 54.6%에 이르러 2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에 대한 조사에서는 1위인 대기업 선호 비율이 2년 전보다 6% 가까이 뛰었습니다. 공기업이나 공무원 인기는 떨어졌습니다. 19세 이상 10명 중 7명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이들 가운데 59%가 국민연금으로만 노후를 준비한다고 답했습니다. 자기 개발을 해서 앞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서 더 나은 생산 수단이나 아니면은 더 나은 수입을 만들어서 그것 자체가 그냥 노후 준비 수단인 것 같아요. 마땅히 준비하는 거는 특별히 없어요. 부족한 노후 대비에 60세 이상의 76%가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가 68%가 넘었고 앞으로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응답도 79%에 육박했습니다. 13살 이상 인구 가운데 지난 1년간 책을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은 48.5%에 불과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최근 빈대 공포감이 고조된 가운데 서울에서 빈대 출몰이 확인된 신고 건수가 23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치구별 빈대 발생 신고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하며 의심 신고까지 합하면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전국 곳곳에서 빈대가 출몰한다는 목격담이 확산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한 달 동안을 빈대 집중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버스와 철도, 항공 등 시설별로 방역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우선 철도 역사의 방제 소독을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열차 내 시설은 고온 스팀 청소와 질병관리청 지정 약품으로 매일 소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들어오는 빈대 유입을 막기 위해 공항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했으며 이 국장은 특별 예방 소독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늘릴 계획입니다.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천과 김포에 걸쳐 있는 수도권 매립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의 일부가 행정구역상 김포에 있기 때문에 김포시가 이를 서울시에 의해 사용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언급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인천시는 발끈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수도권 단체들의 갈등과 신경전, 강성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1992년 인천과 김포에 조성된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전체 면적이 1636만 제곱미터, 여의도 5.5배 면적의 수도권 64개 시군구에서 하루에 7,200톤의 쓰레기를 이곳으로 보내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조성 당시 2016년까지 사용하기로 했지만 분리수거의 영향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 사용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지난 2015년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는 사용기한 연장에 합의하면서 향후 10년 사이에 각각 자기 지역의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정이 급해진 것은 서울시입니다. 경기도와 달리 서울시는 관내에 쓰레기 처리장을 조성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 기한 연장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병수 김포시장이 향후 서울시의 쓰레기 처리 문제에 김포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아직 매립이 시작되지 않은 사매립지의 15% 정도가 김포시 행정구역에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수도권 매립지의 전체 관할권과 토지 소유권을 가진 인천시는 발끈했습니다.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맞는 얘기를 해야 되고 미래를 보고 현실 가능한 얘기들을 해야지 무책임한 정치적인 언사만 쏟아낸다고 해서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포시는 쓰레기 매립지 문제는 서울시 편입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매립지와 이번 김포 서울 통합권은 전혀 무관한 사안이에요. 또 오세훈 시장도 직접 말을 했어요. 피시설을 통합이 거론되는 도시에 들이지 않겠다고. 거의 이제 매립지는 그냥 지우셔도 돼요. 30년 넘도록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인천 시민들. 대체 매립장은 조성할 여력이 없는 서울시. 경기 북도보다는 차라리 서울 편입이 좋다는 김포 시민들. 편입을 둘러싼 복잡한 셈법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최초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나온 결정인데 이번 사건 고발자인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은 법원 판단을 다시 구하는 재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백정규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당시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게 주요 의혹이었는데 윤중천 씨랑 어떤 관계십니까? 윤중천 씨가 금품을 검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7월부터 김 전 차관을 수사했던 당시 검찰 수사팀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1차 수사팀의 그 직무 유기가 특가법상의 15조의 죄에 해당이 된다고 의심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고발한 것이고요. 공수처는 그러나 공소시효 만료 이틀을 앞두고 사건 관련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당시 수사팀 검사들이 김 전 차관을 의도적으로 봐준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검사가 3명에 불과했고 건설업자 윤 씨도 김 전 차관과 관련성을 부인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초기 수사팀과 달리 검찰 재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것은
핵심 증인인 윤 씨 진술이 적극적으로 변한 사정 등이 존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조사 대상인 전현직 검사 3명 가운데 부장검사 출신 윤재필 변호사만 한 차례 소환하고 현직 검사 2명은 조사도 해보지 못한 채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공소시효에 쫓겨 검찰 수사팀의 봐주기가 있었는지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번 사건을 고발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 신청을 할 방침입니다. 재정 신청은 고소 고발인이 법원에 불기소 처분 타당성을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로 받아들여지면 공수처는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문자 받으시면 의심부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을 속여서 무려 1,000억 원대 투자 리딩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투자 리딩 사기 조직 총책의 검은색 고급 승용차입니다. 압수수색을 시작하자마자 트렁크에서 사기 피해자 돈으로 산 명품 시계와 가방 여러 개가 나옵니다. 경찰은 장기 수사 끝에 조직원 38명을 붙잡았습니다. 이 가운데 조직폭력배 출신 총책 30대 A씨 등 12명이 구속됐습니다. 사기단은 지난 2020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문자 3,600만 건을 무작위로 전송해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가상화폐나 금 같은 자산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고 속였습니다. 원금의 3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하더라고요. 제가 아예 믿음을 갖게 돼버린 거예요. 금액을 올리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커버린 거예요. 또 수익금을 계좌로 넣는 가짜 사진을 SNS에서 보여주며 진짜로 수익을 내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꿰었습니다.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5,500여 명, 피해금도 1,000억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이 조직이 수사를 피하려고 점조직으로 운영하고 텔레그램으로만 은밀히 소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로 각각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서로를 알지 못하고 상호간 연락도 보안 메신저를 활용하고 또 주식과 자산 등에 대한 투자 리딩방 사기가 잇따르는 만큼 고수익으로 현혹하는 문자는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구속한 12명을 검찰에 넘기고 달아난 조직폭력배 출신 총책과 자금 세탁 책임자 등 2명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네,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광고 문자를 보내는 것도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점 직원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A씨가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노동조합 규모를 더 자세하게 파악하는 등 노조 현황 관리를 강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구성단체별로 구분하고 2 이상의 사업장으로 이루어진 단위 노동조합은 사업장별로 구분해서 조합원 수를 통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하마스가 인질 일부를 석방하는 대신에 이스라엘은 잠시 휴전하는 내용의 협상이 카타르 중재로 진행되고 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관련 보고를 받은 한 소식통은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 억류 중인 인질 10명에서 15명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하루나 이틀 정도 휴전하는 방안을 두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AFP 통신이 밝혔습니다. AFP 통신은 이어 카타르가 중재한 이번 협상에 대해서 미국과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외교 장관들이 일본 도쿄에서 회의를 열고 가자 지구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휴전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탄약과 무기를 제공하는 북한은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G7 외교 장관들이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 이후 처음으로 도쿄에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외교 장관들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교전 중지에 뜻을 모았습니다. 妨害されない人道支援を可能とすること、特に
人道支援を容易にするための人道的休止及び人道回廊を支持すること。 이어 하마스의 테러 공격을 단호히 규탄하고 인질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긴장이 높아지는 중동 정세의 평화를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로 공존하는 이국가 체제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대러 제재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는 북한을 규탄하며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北朝鮮による度重なる弾道ミサイル発射及び安保理決議違反である北朝鮮からロシアへの武器弾薬供与を強く非難しました。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 능력 고도화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북한제 무기가 하마스로 흘러갔다는 의혹까지 연일 제기되면서 북한이 또 다른 지역 긴장을 일으킬 여지를 차단해야 할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에는 기존의 견제보다는 분쟁 해결 등 과제에 대한 협력에 무게를 뒀습니다. 하지만 분쟁이 날로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나온 결과물에 분쟁 관련 당사국들이 얼마만큼 호응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은 공유 오피스 업체 위워크의 파산 신청으로 약 15조 770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위워크에 투자한 손정희 회장이 이 같은 손실을 입었고 그의 명성은 더 심한 손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측근들의 반대에도 위워크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으나 위워크 주가 급락으로 소프트뱅크는 115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22억 달러의 부채도 떠안았습니다. 싱가포르의 최고급 리조트인 마리나 베이 샌즈의 고객 정보가 해킹됐습니다. AFP 통신과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마리나 베이 샌즈는 지난달 20일 해킹 사실을 발견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제3자가 지난달 19일에서 20일 66만 5천 명 회원의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거주 국가 등이 있는 정보에 무단으로 접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맑은 하늘이 함께했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하늘이 잔뜩 흐려지겠습니다.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곳곳에 추위를 부르는 비도 내리겠는데요. 중서부 지방은 오후부터 밤 사이 한때, 남부 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50mm, 다른 지역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또 중부와 경북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서해안에는 오후부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 대전 5도, 광주 9도, 부산 13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아지며 쌀쌀함이 조금 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전 19도, 광주 21도, 부산 21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아 공기가 조금 더 부드럽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주말부터는 서울에도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